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물류회사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도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물류 쪽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창고에서 박스 나르는 일부터 했는데 악착같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대형 물류회사 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30대 후반이 되니까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더라고요. 전국 물류센터를 돌며 점검하고 신규 거래처 발굴하느라 출장이 일상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결혼은 늦었어요. 38에 지인 소개로 한서윤이란 여자를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서윤인 백화점에서 일하는 차분하고 단아한 사람이었죠. 저보다 5살 어렸지만 성숙한 면이 있었고 무엇보다 저의 바쁜 일정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1년 동안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41살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드디어 제 인생에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생긴 거죠. 신혼 초반 6개월은 정말 달콤했어요. 퇴근하면 서윤이가 맛있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주말엔 같이 장을 보러 다니고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 있어? 응? 없어.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그렇게 대답하면 서윤이가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팀장이 되고 나서 출장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사흘은 지방에 있었고 길게는 2주씩 집을 비우기도 했죠. 부산, 대구, 광주, 전국 물류센터를 다 돌았습니다. 여보, 이번 주는 부산 출장이라 목요일까진 못 들어가.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서윤이는 이런 바쁜 저를 늘 이해해줬죠. 불평 한마디 없이 잘 다녀와. 밥 잘 챙겨 먹어. 이런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신혼의 온기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서윤이가 예전보다 전화를 덜 받더라고요. 여보, 뭐해? 물으면, 그냥 TV 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휴대폰이었어요. 서윤이가 예전엔 식탁 위에 그냥 두던 휴대폰을 자꾸 뒤집어 놓더라고요. 화면이 보이지 않게 말이죠. 여보, 핸드폰은 왜 뒤집어 놔? 응? 그냥 습관이야. 알림 불빛이 좀 신경 쓰여서. 두 번째는 카톡 알림이었습니다. 예전엔 카톡이 오면 띵동 소리가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윤이 폰에선 아무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알림은 껐어? 요즘 스팸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무음으로 해뒀어. 세 번째론 외출이 잦아진 겁니다. 제가 출장 갔을 때 전화하면 지금 친구 만나서 밖에 있어. 동네 카페에서 책 읽고 있어. 이런 대답이 늘었죠. 예전엔 집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쉬었는데 말이죠. 여보, 요샌 자주 나가네? 응?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당신도 자주 출장 가니까 나도 나가서 시간 보내야지. 그렇게 말하는 서윤이 얼굴에서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결혼 1년 반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대구 출장에서 갑자기 일정이 취소되어 하루 일찍 집에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이 조용했어요. 여보, 나왔어. 불을 켜고 거실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서윤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죠. 여보, 어디야? 응? 오빠 내일 들어온다며. 일 끝나서 일찍 왔어. 지금 어디야? 지금 친구 만나서 홍대에 있어. 금방 들어갈게.
그날 서윤이는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좀 늦었어. 미안. 술 냄새가 약간 났고 화장이 조금 지워져 있었죠. 그래, 재밌게 놀았어? 오빤 저녁 먹었어?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금방 잠들었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진짜 뭐가 있는 건가?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서윤이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샤워 중이었고요. 평소라면 절대 안 할 짓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이 가더라고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서윤이 생일이었죠. 눌러봤는데 잠금이 풀렸습니다. 저는 핸드폰 잠금을 풀고 카톡을 열었습니다. 별다른 건 없었어요. 친구들과의 단톡방, 엄마와의 대화, 백화점 동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카톡 상단에 숨김 채팅 메뉴가 있더라고요. 예전엔 없었던 건데 말이죠. 손가락이 저절로 그쪽으로 갔습니다. 눌러봤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빠라는 이름의 채팅방 하나가 나타났거든요. 저를 오빠라고 부르는 건 맞는데 저를 저장한 이름 뒤엔 하트가 붙어 있지 않았죠. 그리고 프로필 사진도 없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쭉 나오더군요. 오빠 보고 싶어. 나도 자기야. 우리 언제 봐? 이번 주에 남편 출장 간대. 그럼 목요일 저녁 때 볼까? 좋아. 어디서 볼까요? 저번에 갔던 호텔 어때? 네, 거기 좋았어요.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서윤이가 곧 나올 거였죠. 저는 황급히 카톡을 끄고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했죠. 진정해, 이도현. 일단 진정하고 어떻게 할지 생각하자. 서윤이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나왔습니다. 오빠, 벌써 일어났어? 아침 차릴게.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사 일찍 가야 돼서 아침 안 먹을게. 응? 왜? 뭐 급한 일 있어? 미팅 있어서 먼저 갈게.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진짜인가? 내 아내가 지금 바람을 피운 거야? 믿기지 않았지만 눈으로 똑똑히 본 증거였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계속 그 채팅 내용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호텔이란 단어가 특히 머리를 때렸습니다. 단순히 만나서 차 마신 게 아니라 호텔까지 갔다는 얘기였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친한 선배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배우자가 바람 피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너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궁금했어요.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하겠지. 확실한 증거 없으면 나중에 이혼 소송할 때도 불리하고. 증거. 그렇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서윤이도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침에 표정 안 좋던데. 아니, 그냥 미팅 준비하느라 좀 피곤해서 그랬어. 그래? 오늘 삼겹살 구워 먹자. 오빠 좋아하잖아.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서윤이를 관찰했습니다. 언제 바람을 피웠는지, 얼마나 오래된 건지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일단 더 증거를 확보해야 했죠. 그날 밤 서윤이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윤이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숨김 채팅을 열어 대화 내용을 더 확인했죠. 스크롤을 올려 과거 대화를 봤더니 3개월 전부터 대화가 시작됐더라고요. 처음엔 평범한 대화였는데 점점 친밀해지면서 보고 싶다, 사랑해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노골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잡는 내용이었죠. 제 핸드폰으로 몇 가지 중요한 대화를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증거 확보였어요. 그리고 다시 서윤이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서 자는 서윤이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출장 많이 간 게 잘못인가?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화가 쌓여갔어요. 서윤이가 웃을 때마다, 애교 부릴 때마다 속으로는 저 입으로 다른 남자한테도 저렇게 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고 이제 직접 물어볼 때가 됐다고 판단했죠.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응? 무슨 얘기? 앉아봐. 중요한 얘기야. 서윤이가 앞치마를 벗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눈치를 챘는지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요즘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응? 무슨 소리야? 핸드폰 뒤집어 두고 알림은 꺼놓고 자주 외출하고 이런 거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서윤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나 바보 아니야. 뭔가 있으면 지금 말해. 오빠 왜 이래? 갑자기 무슨... 여보!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지금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대답 안 하면 내가 직접 확인한다. 서윤이가 입술을 떨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그래서 뭘 한 건데? 서윤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 오빠 한 명이 있는데 가끔 연락하고 그랬어. 그냥 대화 상대로. 대화 상대?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대화 상대랑 호텔에 갔니? 그 말에 서윤이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봤어. 네 핸드폰. 언제?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네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잖아. 서윤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얼마나 오래된 거야? 몇 번이나 만난 거야? 그럼 누군데? 3개월 정도 됐어. 만난 건 2번. 2번? 진짜 2번이야? 정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호텔을 2번밖에 안 갔다고? 서윤이가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2번이야. 진짜야. 누군데 그놈이? 오빤 모르는 사람이야. 백화점 거래처 직원이라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그놈을 찾아가서 패주고 싶었지만 이성을 붙잡았죠. 한서연,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엄청 참고 있어. 당장 이혼하고 싶은 걸 말이야. 근데 일단 더 참아볼게. 오빠, 대신 조건 있어. 지금부터 우리 각방 쓸 거야. 그리고 너
그놈이랑 완전히 끊어. 연락도 하지 마. 알았어. 그리고 또 한 번 이런 일 생기면 그땐 진짜 끝이야. 알아들어?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정말 미안해, 오빠. 그날부터 저희 부부관계는 얼어붙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죠. 아침에 인사도 안 하고 저녁도 따로 먹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만약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땐 정말로 끝이라는 거. 그렇게 냉랭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각방을 쓴 지도 2주가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서연이는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냈고 저는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 외에는 거의 방에만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집중이 안 됐어요. 물류센터 점검을 나가도 머릿속은 온통 서연이 생각뿐이었죠. 정말 2번만 만난 걸까? 아니면 더 있는 걸까? 대체 그놈은 누구지?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처제 한지아가 서 있더라고요. 형부, 안녕하세요. 아, 처제, 웬일이야? 형부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시간 괜찮으세요? 들어와. 언니는 친정 갔어. 네,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죠. 형부, 언니한테 들었어요. 요즘 각방 쓴다고. 네 언니가 다 얘기했구나. 형부, 언니 얘기 들어보니까 언니가 진짜 잘못한 거 맞아요. 저도 언니한테 엄청 화냈고요. 지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형부, 언니가 요즘 진짜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망가진다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매일 울기만 하고. 어제 잠깐 얼굴 봤는데 살도 엄청 빠졌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서윤이가 어떻게 지내든 관심이 없었거든요. 형부, 제가 감히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닌데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저희 언니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기회? 무슨? 언니가 진짜 그 사람이랑 끝낸 건지, 정말 2번만 만난 건지, 그런 걸 확인하는 기회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요. 지아야, 나는 이미 충분히 봤어. 네 언니 바람 피운 거. 네, 알아요. 언니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형부, 만약에 정말로 딱 2번이고 지금은 완전히 사이가 끝났다면 그럼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아야, 네 입장도 이해돼. 네 언니니까 감싸고 싶은 거지. 근데 나한텐 배신이야. 1번이든 2번이든 바람은 바람이라고.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형부, 제가 보기엔 언니가 진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혼하면 언니 인생 끝나요. 그건 내 언니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것까지 걱정해야 돼? 지아가 잠시 말없이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형부, 그럼 이건 어때요? 딱 1달만 시간을 주는 거예요. 1달 동안 언니 지켜보시고 정말 다시는 안 그러는지 확인해 보세요. 1달? 네. 그동안 언니가 또 이상한 짓 하면 그땐 진짜 이혼하는 거고, 만약 깨끗하게 지내면 그땐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저는 지아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혼을 하려면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지금 가진 건 카톡 대화뿐이었고 호텔 간 증거나 사진 같은 건 없었거든요. 좋아.
그럼 딱 한 달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네 언니 핸드폰 내가 수시로 볼 거야. 그리고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도 보고해야 돼. 네, 알겠어요. 제가 언니한테 잘 말할게요. 지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형부. 지아가 돌아가고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보자.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더 잡자. 그날 저녁 서윤이가 친정에서 돌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많이 울었나 봅니다. 오빠, 지아 다녀갔다며? 고마워. 한 달 시간 준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 이건 너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확실한 증거를 더 잡으려고 시간 두는 거라고.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할게. 그 사람이랑도 이미 연락 다 끊었어. 보면 알겠지.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리고 네 핸드폰 내가 언제든 볼 거니까 비밀번호 바꾸지 마. 그날부터 저는 서윤이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보는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감시했어요.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물어봤고 핸드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했습니다. 서윤이는 순순히 따랐어요.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면 바로 건네줬고 외출할 때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오빠, 나 마트 다녀올게. 친구 만나서 카페 가는데 2시간 후에 들어올 거야. 카톡도 확인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대화창은 정말 없었어요. 차단한 것 같았습니다. 진짜 끄는 건가?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서윤인 정말 조용히 지냈어요. 출퇴근하고 주말엔 집에서 청소하거나 요리하고 외출도 거의 안 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어요. 진짜 한 번 실수한 거면 용서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3주가 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부산 출장을 가게 됐어요. 2박 3일 일정이었죠. 오빠, 조심해서 다녀와. 서윤이가 배웅을 했습니다. 혹시 어디 나갈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 알았어. 부산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있는데 문득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윤이가 지금 뭐하고 있을까? 나 없는 사이에 또?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근거는 없었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 마치 큰일이 터지기 직전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서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뭐해? 응? 집에서 TV 보고 있어. 왜? 아니야. 그냥. 밥은 먹었어? 먹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감은 좀 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큰일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아니겠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 일찍 자야 했거든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서윤이 생각만 났거든요. 그리고 그 찜찜한 느낌, 마치 폭풍전야 같은 그 느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미팅 중간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3번이나 걸려오길래 자리를 양해하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도현 씨 맞으시죠?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인데요. 네? 응급실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서윤 씨 보호자시죠? 지금 환자분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인데요? 자세한 건 오셔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네요. 빨리 와주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황급히 미팅장으로 돌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들이 놀라며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지만 대답할 겨를도 없었어요.
호텔로 뛰어가 짐을 챙기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부산역이요.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처제 지아에게도 전화했는데 역시 안 받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야? 교통사고? 아니면 집에서 쓰러진 건가? 부산역에 도착해서 KTX 표를 끊었습니다. 다행히 30분 후 출발하는 기차가 있었죠. 그 30분이 제겐 3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떨며 시간을 보냈죠. 기차에 올라타서도 초조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2시간 40분. 서울까지 2시간 40분이 남았어요. 저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서윤이나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둘 다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서윤이가 바람을 피웠어도 저를 배신했어도 그래도 제 아내였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혹시라도 큰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뛰어내려 택시를 잡았어요. 아저씨,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요. 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달리는 내내 밖을 내다보며 빨리 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 거리인데 그날따라 차가 막히더라고요. 아저씨, 좀만 더 빨리 갈 수 없을까요? 손님, 지금도 최대한 빨리 가고 있습니다. 차가 막혀서. 결국 4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죠. 간호사 데스크로 가서 물었습니다. 저 한서연 환자 어디 있나요? 아까 전화 주셨는데. 네,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3번 베드에 계세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3번 베드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커튼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처제였습니다. 형부. 지아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죠. 지아야, 내 언니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려는데 지아가 제 앞을 막았어요. 형부, 지금은 안 돼요. 뭐? 왜? 네 언니 봐야 되잖아. 형부, 제발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아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엔 눈물까지 고여 있었죠. 지아야, 대체 무슨 일인데? 네 언니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형부, 저도 막 도착했어요. 근데 언니가... 지아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죠.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러는 거야? 비켜봐. 나 들어가 볼 테니까. 안 돼요, 형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아가 필사적으로 제 앞을 막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한지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비켜. 내 아내야. 내가 볼 권리가 있다고. 지금 들어가시면 형부 충격받으실 거예요. 제가 먼저 설명 드릴 테니까 일단 밖에서 잠깐. 설명 무슨 설명. 당장 비켜. 저는 지아를 옆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확 젖혔어요. 침대에 서윤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윤아. 제가 다가서려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의사가 저를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우리 아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밖에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죠. 저는 서연이를 한 번 더 쳐다본 후 의사를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한쪽으로 가서 의사가 입을 열었어요. 환자분이 오늘 오후에 집에서 쓰러지셨습니다. 119 신고를 받고 구급차가 출동했고요. 쓰러졌다고요? 왜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 중인데.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죠. 혹시 부인분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이요? 네. 환자분이 임신 6주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의사의 다음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산이 됐습니다.
뭐라고요? 임신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환자분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산을 하셨어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었습니다. 임신 6주, 유산. 제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6주 전, 그때 저는 대구 출장 중이었습니다. 집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던 시기였죠. 그렇다는 건 형부, 뒤에서 지하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천천히 지하를 돌아봤습니다. 지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언니가 그 사람이랑 아직도 만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아직도 만나고 있었다고? 제가 지하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형부, 언니가 저한테도 거짓말했어요. 그 사람이랑 끝났다고 했는데 지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부가 출장 간 사이에도 계속 만났대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서윤이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연기였다는 얘기잖아요. 핸드폰을 보여준 것도, 외출할 때마다 보고한 것도, 조용히 지낸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임신은? 네, 그 사람이에요. 지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가 아까 깨어나서 저한테 다 털어놨어요. 형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빌었는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디 있어? 그 자식 어딨냐고? 형부, 진정해요. 진정을 어떻게 해? 내 마누라가 다른 놈 애를 베고 유산까지 했다는데. 제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죠. 보호자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기 다른 환자분들도 계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화는 전혀 가라앉지 않았죠. 지아야, 그 자식 지금 어딨어? 저기. 지아가 떨리는 손으로 응급실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형부 나간 사이에 와서 지금 언니 침대 옆에 있어요.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여기 왔다고? 네, 언니 쓰러졌을 때 같이 있었대요. 그래서 구급차 불렀고 지금 안에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켜. 형부, 안 돼요. 비키라고! 저는 지하를 밀치고 3번 베드 커튼을 확 젖혔습니다. 침대엔 서윤이가 누워 있었고 그 옆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윤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죠. 서윤이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너 뭐야 이 자식아! 저는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제가 더 빨랐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남의 마누라 임신시켜놓고 여기서 뭐하는 거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저는 주먹으로 그 남자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오빠 안 돼! 서윤이가 침대에서 소리쳤습니다. 형부 그만하세요. 지아가 저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보호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간호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의사들도 몰려왔죠. 응급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다른 베드에 있던 환자들이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보호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떼어내세요 빨리. 누가 보안요원 좀 불러봐요. 의료진 여러 명이 달려들어 저를 그 남자에게서 떼어냈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지만 숫자가 많아 어쩔 수 없었죠. 놓으라고! 이도현 씨 진정하세요. 바닥에 쓰러진 남자는 코피를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죠. 너 누구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김민수요. 뭐하는 놈이냐고. 유통 영업팀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 남자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 확보였죠. 의료진들이 말렸지만 이미 몇 장 찍은 후였어요. 그리고 서연이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는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죠. 한서연.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이야. 당장 내일부터 변호사 선임할 거고
소송 들어간다. 오빠, 제발. 닥쳐. 위자료 청구할 거고 네가 나한테 빌린 돈 3천만 원도 다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형님. 김민수가 바닥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너도 가만 안 둬. 저는 그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거니까 너도 각오해. 최소 5천만 원은 받아낼 거야. 네? 5천이요? 김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왔죠. 무슨 일입니까? 저 사람이 갑자기 난동을... 간호사가 설명하려는데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 남자랑 바람 피우고 임신했다가 유산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응급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서윤이와 김민수를 비난하는 눈빛이었죠. 저런, 남의 아내를 임신시켜? 세상에 불륜이었구만. 수근거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만 했어요. 김민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아무 말도 못했죠. 보호자님, 일단 진정하시고 밖으로 나가시죠. 의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화낼 필요도 없었어요. 필요한 건 다 봤으니까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육신거렸죠. 아마 때리면서 다친 것 같았습니다. 형부, 지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아야, 넌 잘못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네 언니가 한 짓이지. 언니가 정말 미쳤나 봐요. 어떻게 형부한테... 지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서울. 검색 결과가 쭉 나왔어요. 저는 상위에 있는 법률사무사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지아야, 네 언니한테 전해. 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다고. 그리고 위자료랑 빌려준 돈 다 받아낼 거라고. 알겠어요. 지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죠.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응급실 전화,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려온 것, 유산 소식, 그리고 커튼을 열었을 때 본 그 장면. 내 아내 옆에서 손을 잡고 있던 남자. 그 순간만큼은 정말 더 큰 일이라도 저지를 뻔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끝이구나. 결혼한 지 2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소연이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죠. 하지만 서윤이는 달랐나 봅니다. 외로움을 핑계로 다른 남자를 만났고 제게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임신까지 했어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모았고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저장해둔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소송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방문 가능하실까요? 오늘 당장 가능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들었죠. 증거는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 병원 기록, 그리고 상간자 사진까지.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얼마나 받게 될까요? 배우자한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상간자한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예상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그렇게 6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데 서윤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오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 말 없어. 저는 서윤이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오빠,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제발. 후회는 너 혼자 해. 나는
이제 너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니까. 그렇게 저는 소윤이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죠. 저는 대구 지점으로 발령을 신청했어요. 서울에 있으면 자꾸 서윤이 생각이 나서 괴로웠거든요. 회사에서도 흔쾌히 승인해줬습니다. 대구에서 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새 아파트에 이사했고 새로운 동료들과 일하고 주말엔 등산도 다녔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소개팅을 주선해줬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다가 그냥 나가봤어요. 상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제 이혼 사실도 이해해줬습니다. 힘드셨겠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요. 지금은 그 선생님과 6개월째 연애 중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쌓아가고 있어요. 가끔 소윤이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가 나진 않아요. 그냥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넘어갑니다. 지아한테선 가끔 연락이 옵니다. 서윤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는데 저는 알려주지 않아도 돼 라고 말했어요. 언니가 요즘 정신과 치료 받고 있대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몸조리 잘하라고 전해줘. 그게 제가 서윤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죠.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신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분류는 더욱더 그렇죠. 하지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결국 자기만 손해입니다. 저는 증거를 모았고 법적으로 대응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아냈어요. 물론 돈으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억울한 감정은 남지 않죠. 지금 저는 새로운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는 제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 나아질 거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